자, 그러면 진도를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단원별 문제를 풀 텐데, 원래 계획은 예전대로, 그러니까 원래 올해 계획은 미트, 디트, 피트 기출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임용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는 식으로,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를 풀까 했는데, 그러면 이론 내용 정리가 하나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년처럼 단원별 문제를 풀고 임용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강의 시간에는. 그런데 미트, 디트, 피트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보는 게 좋으니까 미트, 디트, 피트 문제도 단원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받은 자료 보면 미트, 디트, 피트 단원별 기출 문제하고 답안을 제공을 했습니다. 얘가 1000문제가 넘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다 보는 건 아니고, 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건 아니고, 임용하고 관련된 내용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공한 거 보면은, 생체 고분자 파트하고 세포막 1장하고 2장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1장하고 2장 같은 경우는 뭐 미트, 디트, 피트에서 나온 문제가 대부분 우리 임용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서 대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일부 문제들 빼고. 그래서 고분자 파트는 43문제, 그리고 세포막 파트는 24문제, 24문제 이 정도 제공을 했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제공을 하는 문제 수가 한 30문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동물생리 파트에 넘어가면 그곳에서는 그 문제가 실험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임용하고 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상당 부분의 문제가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임용과 관련된 문제들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해보면 미트, 디트, 피트 문제만 1000문제 정도 제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1000문제 보면 유형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용 기출문제도 우리가 같이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임용 기출문제하고 유사한 미트, 디트, 피트 문제들이 보일 거예요. 어떤 경우는 완전히 똑같은 그림을 이용을 해서 문제로 제공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것 같다 싶은 애들은 더 체크를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는데, 미트, 디트, 피트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푸는 거거든요. 제가 제공하는 거는 답안하고 간단한 해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트, 디트, 피트를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자세히 파고드는 거는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세히 파고들게 되면 시간을 너무 할애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이라든가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구나 정도, 또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구나 정도로 파악을 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푸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강의 시간에는 단원별 문제를 먼저 풀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푸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각 단원을 나가기 전에 각 단원에서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어느 연도에 됐었는지를 간단히 체크를 할 거예요. 그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마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미트, 디트, 피트 문제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매주 강의 시간에 하는 것은 단원별 문제, 그리고 단원별 기출 문제를 나갈 겁니다. 단원별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분량을 미리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습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고요. 단원별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챕터별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영역별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역시 기출 문제도 미리 풀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수업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고 오도록 합시다. 그런데 문제를 자세히 풀 필요까지는 없고, 일단 그 문제에서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 이 문제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수준까지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 수업을 듣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됐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답안을 제공하는데, 답안의 경우는 그 주에 나가는 챕터만 제공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고요. 자, 혹시 그리고 답안에 문제가 오타가 있어요. 답안의 해설이라든가 혹시 그 답이 오타가 있으면 얘기해 주도록 하세요. 내가 또 확인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일단 기출 분석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들 생각해서 일단 뭐 각 챕터가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4개의 영역 중에 세포학 영역은 고분자 파트, 세포막해서 신호전달계까지가 세포학 영역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학 파트는 세포 분열에서부터 쭉 해서 제조합 생명공학까지. 자, 그리고 동물생리학 파트는 조직학이라든가 항상성, 특히 체온 조절 파트를 다루는 요 개요 파트에서부터 각각의 기관계가 하나의 챕터로 구성돼서 발생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화분류, 생태, 식물학 각 챕터별로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챕터로 우리가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영역별로 간단히 이제 볼 텐데 세포학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것도 이 세포학 파트가 제공이 됐는데 이게 이제 2002년도부터 2024년도의 문제가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제공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객관식 문제가 출제됐던 5년간의 연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24년 중에 5년 동안은 객관식 문제였고요. 이때 문항수도 이제 교과론 빼고 우리 전국 내용학만 봤을 때는 28문제. 그리고 다른 연도에는 대략 한 17, 18문제였는데 서술형으로 바뀐 14년도 이후부터는 17문제로 쭉 출제가 됩니다. 이때만 16문제였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서술형 문제는 4점이고 기입형 문제는 2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7문제고요. 배점은 100점 만점에 56점이 해당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포학 파트에서는 어떠한 경향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생체 고분자도 꾸준히 나와요. 요즘에 좀 뜸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종종 나왔죠. 특히 이제 고분자 파트에서 단백질 파트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세포막 파트도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즘에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거 분석을 해볼 필요 있고요. 자, 세포 구조도 서술형 처음 시작할 때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자, 효소 파트도 안 나오다가 요번에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흡 파트는 계속 안 나오다가 한 번 딱 나왔어요. 이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이 해당 과정부터 ATP 합성하는 과정까지 웬만한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었다가 요즘에 또 다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다가 출제가 요번에 한 번 됐었고요. 광합성 파트는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파트는 계속 나오니까 요번에 또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되겠고요. 신호전달 파트는 어차피 이제 기관계 파트에서 신호전달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챕터하고 연계해서 신호전달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신호전달 자체만으로는 예전에 띄엄띄엄 이렇게 좀 출제가 됐고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가는 생체 고분자 파트, 이 생체 고분자 파트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pKa 관련돼서 너무 글씨가 작은가요? pKa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pKa 관련된 식, pH와 pK 간의 관계 식을 쓰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게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따 기출문제 풀면서 우리가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체 고분자 파트에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단량체를 묻는 문제가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고요. 지질 파트의 경우는 세포막이라든가 세포막의 인지질 또는 세포막의 유동성과 관련된 지방산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 챕터에 우리가 넘겨서 체크를 해놨고, 또 중성지방, 유미입자와 같은 LDL 이런 거는 이제 동물생리 파트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요 지질 파트 순수한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없는 걸로 표시를 일단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동성과 막의 유동성, 막 구조, 인지질 파트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다 문제가 출제됐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됐죠. 그래서 단백질 파트는요, 여러분들 아미노산, 특히 아미노산 종류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pKa를 잘 이해를 해야 PI도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거 다 알아둬야 돼요. 다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변성, 전기용동에 대한 개념도 다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
정지하는 과정에서의 용해도, 그다음에 분자량에 따라서 분리하는 겔 크로마토그래피, 뭐 순전화에 따라서 분리하는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이러한 원리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것을 반복해서 풀면 더 여러분들 걸로 확실히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요, 그 미트디트 피트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면서 자기 걸로 확실히 하면 됩니다. 자기 걸로 확실히 하도록 문제를 풀기 전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원리를 한 번 더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이론 때도 하고 문제풀이 할 때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 보면 못 푸는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이해가 아직도 덜 된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이해만 잘한 상황이라면 바로바로 풀 수가 있고 그 점수를 잃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잘 이해만 하도록 합시다. 이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대신 아미노산 종류, 요거 종류별로 외워야 됩니다. 산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돼요. 극성, 그다음에 비극성 아미노산 다 외우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핵성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변성과 관련된 내용들,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핵성과 관련돼서는 띄엄띄엄 나오죠. 2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25년도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죠. 그런데 이 단백질 파트는 5년 전에 나오고 안 나왔죠. 그래서 이 단백질 파트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세포막 파트는 나중에 우리가 또 세포막 얘기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경향을 보면 출제가 자주 되는 뭐 지금 12년도 파트는 객관식이었는데 자주 될 때는 이렇게 2년 단위로 쭉쭉쭉 됩니다. 그런데 안 될 때는 또 이렇게 안 되죠. 그리고 안 되다가 나올 때는 보통 10년 정도 전후 지났을 때 그 문제들이 그대로 나오거나 약간 변형돼서 나오는 양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봐서 요번에는 나올 법한데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꼭 반드시 잘 이해를 하고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해서 간단히 분석은 마쳤고요. 우리 단원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생명의 특성과 생체 고분자. 여러분들 이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론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다루는 게 이 실험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귀납적 방법, 연역적 방법에 의한 실험 방법, 과학 탐구 방법을 배우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연역적 방법입니다. 즉, 가설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 결과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바로 이 가설 유도과학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간단히 보도록 해봅시다. 자, 1번은 이제 가설 유도 과학에 관련된 것이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 가설 유도 과학은 말 그대로 가설을 먼저 관찰을 한 다음에 가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관찰을 한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기능을 밝히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관찰했냐면 물질 A가 T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것을 관찰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자, 물질 A라는 것이 물 조금 밑으로 내립시다. 여기다 하면 되겠네요. 자, 물질 A라는 것이 T세포의 증식에 관여한다는 것을 관찰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관찰을 했으니까 가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T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인터루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터루킨 2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터루킨 2가 이 T세포 증식에 관여를 하니까 아마도 이 물질 A라는 것은 인터루킨 2의 분비를 유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요. 그런데 실험을 할 때는 항상 대조군 실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조군 실험으로 이 실험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보여주기 위한 양성대조군 실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 음성대조군이 있습니다. 자, 음성대조군 같은 경우는 A를 처리하지 않으면 음성대조군이 되고 A를 처리하면 실험군이 되겠죠. 자, 이제 양성대조군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양성대조군이라는 것은 T세포의 증식이 항상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을 일어나게 한다라고 알고 있던 또 다른 물질을 처리하면 그게 양성대조군이 되죠. 자, 그래서 양성대조군으로는 다른 물질, 그래서 인터루킨2의 분비를 촉진해서 T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이미 알려진 물질을 처리하면 됩니다. 자, 얘는 이미 알려진 물질이에요. 됐죠? 그래서 가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대조군 실험이 여기에서 일어났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실험 문제를 풀 때는 이 실험의 목적이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운 가설이 무엇인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무엇을 위한 실험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게 바로 가설이에요. 그리고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할 때는 바로 그 가설에 맞춰서 결과를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이제 이 실험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물질 A가 없는 배양액에서 배양한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음성 대조군. 자, 물질 B가 처리된 배양액에서 배양한다고 했죠? 이거는 양성 대조군. 자, 그 다음에 T세포를 물질 A가 처리된 배양액에서 배양한다. 물질 A를 처리했죠? 이게 이제 실험군. 자, 이 실험군에서 조작 변인이 뭐예요? 조작 변인은 물질 A를 처리한 것이 조작 변인에 해당하죠. A 처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배양을 한 다음에 발현량을 조사했어. 자, 지금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인터루킨2의 발현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A를 처리해서 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얘는 종속된 변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종속 변인에 해당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실험 결과에 해당하죠. 자, 실험 결과가 바로 종속 변인. 종속 변인이 있으면 독립 변인이 있겠죠. 실험 결과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독립 변인이에요. 그 독립 변인 중에 이제 조작 변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밑에 정리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답안지 제공을 할 때 수업중에 나가는 이론적인 내용도 제공을 거기에 표시해서 같이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판서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공을 한 거니까 그 답안지에 써 있는 것도 참고를 하도록 하세요. 진도를 나갈 때는 답안지에 있는 해설 내용 또는 이론적인 내용도 참고하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실험 결과는 항상 Y축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대부분 Y축이 바로 종속 변인 실험 결과고요. 독립 변인 또는 이제 이 조작 변인이 바로 X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자, B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T세포의 증식을 유도하죠. 인터루킨2 발현량을 유도해서. 그래서 이제 B의 결과를 통해서 이 실험은 제대로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의 결과를 보면 음성대조군 무처리의 결과에 비해서 인터루킨2의 발현량이 증가했으니까 가설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험 문제가 가끔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가설을 찾고 무엇을 보고자 하는 실험인지를 파악을 하면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면역학 문제가 좀 문제가 긴 편이에요. 그래서 면역학 문제에서는 그것도 유형을 알면 금방 풀 수 있으니까 면역학 문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설 찾고 실험 결과 찾으면 이 실험이 무엇인지, 무엇을 찾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풀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유형별로는 우리가 문제 풀면서 또 익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묻는 거 작성 방법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단일 조작 변인 이외의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는 무엇이냐? 바로 변인 통제죠.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요 이론적인 내용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니까. 자, 가설이라는 거 예전에 이거 문제로 교과론과 연계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가설이 무엇이냐면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잠정적 결론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독립변인 아까 얘기했었죠. A를 처리하는 거, B를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다 독립변인입니다. 또 배지 조성도 T세포의 증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또 인터루킨2 분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배지 조성도 역시 독립변인에 해당하고요. 그 독립변인 중에서도 시켜야 할 또는 변화를 시킨 변인이 조작변인에 해당한다. 이 문제의 경우는 A를 처리하는 게 조작변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종속변인 실험 결과라고 했죠. 자, 그리고 또 문제로 예전에 출제된 용어가 이 변인 통제를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과 관련돼서 변인 통제, 이 두 가지가 출제가 됐었는데, 변인 통제라는 건 말 그대로 통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작을 할 때는요, 하나의 변인만 조작을 해야지 여러 개를 조작하면 어떤 변인 때문에 실험 결과가 나타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작 변인은 하나만 처리해야 된다. 즉 단일 조작 변인 이외의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것이 변인 통제다. 자, 이 정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고, 그래서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단일 조작 변인 이외의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것을 나타낸 용어 변인 통제. 자, 종속 변인을 순서대로 쓰시오. 위 실험에서의 종속 변인. 그래서 이제 이 용어와 이 종속 변인 얘를 순서대로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변인 통제와 인터루킨2의 발현량.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만 썼는데요. 이 서술형 문제는 여러분들 문장으로 완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쓰면 변인 통제와 인터루킨2의 발현량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위 실험에서 설정한 가설은 무엇이냐? 물질에 있는 인터루킨2의 발현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 실험 결과 알 수 있는 실험 결론. 결론이라는 것은 A가 인터루킨2의 발현량을 증가시켜서 T세포의 증식을 유도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실험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 용어, 아까 정리한 용어 좀 알아두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서 알아두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실험 문제를 푸는지 아는 것과,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인터루킨2, 요거는 면역학 대비해서 알아두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면역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인터루킨4, 인터루킨5, 인터루킨2, 인터루킨12, 인터루킨1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터루킨1은 누가 분비하죠? 예를 들어서 체온 조절할 때 대익세포가 감염된 것을 감지하면 대익세포가 인터루킨1을 시상하부 근처에서 분비하죠. 그럼 시상하부의 설정점이 올라가면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러한 발열 과정을 통해서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자, 이게 하나 있었고요. 인터루킨2는 T세포가 증식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그 시토카인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인터루킨4하고 5는 B세포에서 형질세포가 그러니까 B세포가 형질세포가 될 때 분비형 항체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도움 T세포 2가 분비하는 시토카인이죠. 이건 나중에 면역학 할 때 다시 다 할 건데, 여러분들 이론 내용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복습 겸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루킨4가 B세포에 작용하면 그 B세포에서는 이뮤노글로불린 E를 분비하는 거고요. 인터루킨5가 B세포에 작용하면 그 B세포에서는 이뮤노글로불린 A를 분비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터루킨12는 어디에서 우리 배웠었죠? 자, 인터루킨12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도움 T세포의 분화가 일어날 때 수의상세포가 도움 T세포에게 인터루킨12를 분비하면 그 분비 신호를 받은 도움 T세포는 도움 T세포 1으로 분비가 되고요. 얘는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해서 대시세포 활성화, 세포독성 T세포 활성화, B세포도 활성화. 그래서 B세포 같은 경우는 인터페론 감마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뮤노글로불린 G를 분비하는 형질세포가 됐었죠. 자, 그런 식으로 인터루킨
종류는 알아두도록 합시다. 인터로킨의 종류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시토카인이라는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물질의 종류도 시토카인에 해당하는 그 종류도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물과 관련된 얘기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세포 내에 있는 분자 구성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생물체의 구성 요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죠? 물이죠.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고분자죠.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이온들이 작용하죠. 이온이라든가 기타 작은 물질. 그래서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체에서 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물은 이걸로 잘 정리하도록 하고요. 고분자,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 고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기본 탄소가 뭐가 있죠? CHON. N이 들어간 것은 핵산하고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N이 들어간 건 핵산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하고 지질은 CHO로만 구성되어 있죠. 자, 이 정도 개념 잡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물 분자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자, 물 분자의 화학적 특성과 생물학적 기능을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물 분자는 극성 분자에 해당합니다. 얘가 극성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특성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극성은 언제 나타나죠? 공유결합을 했을 때. 그 공유결합에 관여하는 원자 간의 전자 친화도가 다르기 때문에 극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분자 내 공유결합 시 극성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극성이 형성되는 이유는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자, 전기 음성도 차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고분자를 구성하는 요 네 가지 원소만 우리가 알아두면 됩니다. 자, 산소가 가장 전기 음성도가 커요. 즉 전자와 가장 친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래서 이러한 원자들 간에 산소와 수소 또는 산소와 탄소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극성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아주 미미하면 우리 생물학에서는 비극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한 전기 음성도 차이가 미미한 게 누구와 누구? 탄소하고 수소. 그래서 탄소와 수소가 결합을 했을 때는 화학에서는 극성이 있는 결합이지만 생물에서는 극성이 없는 결합으로 취급을 합니다. 비극성이에요. 자, 이 정도로. 그래서 이제 탄화수소로 구성된 지방산이 비극성을 나타냅니다. 즉 소수성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러한 극성을 띠기 때문에 극성 물질에 대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되는 거고요. 극성 물질에 대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비극성 물질에 대해서는 좋은 용매로 사용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극성이 있기 때문에 수소결합도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소결합은 서로 다른 물 분자 간의 형성이 돼요. 서로 다른 분자가 있는데 그 분자에서 수소가 관여하는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의 물 분자는 4개의 수소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안에는 아주 많은 수소결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화율도 높고요. 즉 기체가 되기 위해서 그 수소결합들을 끊어야 되니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표면장력도 강하고요. 그리고 응집력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표면장력, 응집력, 그리고 증산작용, 특히 이제 증산작용이 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긴 하는데요. 이러한
표면장력, 음직력 증산작용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생물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식물체 내에서의 물수송, 물관을 통한 물수송이 일어날 수가 있죠. 높은 기화율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이고요. 특히 이제 기화가 될 때는 체온을 떨어뜨리죠. 자, 그 다음에 4도씨에서 최대 밀도가 되기 때문에 얼음이 물 표면에 뜨게 되고 4도씨의 물을 액체는 물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수생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끔 수중 생태계가 유지가 되게끔 해주는 특성이죠. 수중 생태계 유지와 관련돼서 이것도 문제로 예전에 이제 생태학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물의 특성은 이 정도로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A, B, C는 생물학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체온 조절 A였고요. 호수 생태계 유지 C였고요. 식물의 물관을 통한 물의 이동 B. 그래서 A, C, B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물이 극성 물질에 대해 좋은 용매로 사용되는 이유는 열역학 제2법칙.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면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또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물이 좋은 용매로 사용된다. 자, 이것도 이제 개념만 간단히 잡아봅시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는 했었던 건데 그냥 개념만 잡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기지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요. 여기 이제 효소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용질은 항상 물 분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성인 분자의 경우는. 그래서 이곳에 물 분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활성 부위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S가 있고 효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결합을 하죠. 보통 여기에서 일어나는 결합이 무슨 결합이죠? 보통은 이제 비공유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 결합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유 촉매가 일어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건 효소 파트에서 다루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물 분자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자, 여기 아까 있던 나머지 물 분자들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반응이죠. 그래서 물이 바로 그러한 자발적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좋은 용매로 사용된다. 극성 분자에 대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된다. 이건 다 우리 이론 시간에 그냥 이해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왜 자발적 반응이에요?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죠?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이론 시간에 배웠는데 한참 전에 배워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기억이 나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뭐 이론 때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됩니다. 이건 이 정도는 이해하면 되고. 됐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간단한 물 분자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고분자 파트로 넘어가는데 고분자, 분자들은요, 우리 몸에 있는 분자는 고유값인 pKa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Ka를 이해를 해야 pI도 이해를 하고요.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컬럼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적정 곡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순전화, pI에 대한 이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pKa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공식을 쓰는 것보다 이 pKa가 어떻게 해서 유도됐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HA는 A-H 플러스. 자, 수소이온과 결합하는 어떤 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수소이온이 떨어지고요. 나머지 분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부위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H에서 A-가 된다는 얘기는 해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해리 상수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그 해리 상수를 우리가 KA라고 합니다. 이거는 해리 상수. 자, 해리 상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해리된 정도를 나타내는 게 해리 상수니까 HA의 농도 분의 A-의 농도, 즉 수소이온이 떨어진 형태의 농도 곱하기 H 플러스의 농도. HR 플러스의 농도. 이거 순서를 바꿀까요? 여러분들 순서를 바꿉시다. H 플러스부터 쓰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씩 할 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좀 보기 편하기 때문에. 됐죠? 자, 우리가 이제 pH라는 개념은 수소이온 농도를 수치화한 게 pH예요. pH 만들 때는 마이너스 로그 10을 붙입니다. KA에다가도 마이너스 로그 10을 붙일 수가 있어요. 상용 로그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pKa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 수소이온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10을 붙였죠? 그러니까 pH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HA분의 A 마이너스 농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로그 10이고요. 그 다음에 HA분의 A 마이너스. 좌변, 우변 정리를 해보면 pH는 pKa 더하기 로그 HA분의 A 마이너스 농도. 이 대괄호는 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로그에서 HA와 A-에서 이제 산과 염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또 같이 적용을 해서 알아둬야 돼요. 자, HA는 주변에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가 있죠. 그러한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합니다. 자, A-는 수소이온과 결합을 해서 수소이온을 수용해서 그 수소이온 농도를 낮추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H-는 염기에 해당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로그 값을 보면요. 여기가 분모가 산이고요. 분자가 염기예요. 산분의 염기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이 식을 쓰라는 문제가 2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것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 그렇게 바로 구하라는 문제도 임용해서 출제가 되는데요. 요거 구할 때 요거 pH와 pK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은 헷갈려서 안 되겠죠. 자, pH라는 건요, 우리가 pH 미터기로 측정한 값이에요. 우리가 특정 분자의 pH를 측정할 수가 없죠. 우리는 수용액을 측정하는 거예요. 특정 분자가 들어있는 수용액을 pH 미터를 담궈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pH는 수용액의 pH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실험을 하는데 완충용액의 pH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 완충용액의 pH가 바로 여기에 있는 pH에 해당한다는 얘기고요. 요 pK는 분자의 고유값이에요. 변하지 않는 고유값. 분자의 고유값. 분자의 고유 특성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주변 물질의 영향을 받으면 이 pKa도 변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효소에서의 촉매작용 얘기할 때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로 보기에서 객관식 문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촉매 파트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원래대로 혼자 있으면 변하지 않는 값이다 정도로 알고 있도록 합시다. 자, 됐나요?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이때
지금 이제 우리가 수소이온이 첨가됐을 때 이 수소이온이 첨가되면 A-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수소이온에 의한 pH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소이온을 제거하면 HA가 분해돼서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역시 수용액의 pH의 변화가 별로 없죠. 자, 그래서 가장 수소이온이 첨가되거나 제거됐을 때 가장 완충 역할을 잘할 수 있을 때가 어떨 때냐면 산과 염기의 농도가 1대1일 때 가장 완충 능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대1일 때 완충 능력이 커요. 자, 그럼 1대1일 때 완충 능력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pH는 뭐가 돼요? pK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분자의 고유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분자를 수용액에 넣은 상태에서 그 분자의 산인 상태와 염기의 상태를 1대1로 만들어주면 그때의 pH가 바로 그 분자의 pKa 값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프로 넘어와서요. 요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자, 요 개념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이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부러 이렇게 시간 할애해서 쓰는 이유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다양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리상수에 대한 개념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해두고요. 자,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보도록 해봅시다. 자, 완충력은 pH 변화에 저항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서 아세트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NaCl을 농도별로 첨가했을 때 pH 변화를 측정한 것이고요. 이렇게 측정한 것이 적정 곡선이 됩니다. 자, 적정 곡선은 항상 여기가 이제 pH인데 항상 산성인 상태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수용액에 있는 분자는 수소이온을 최대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때 NaOH를 점점 첨가를 해주면 농도가 점점 증가시키게 되면 이 수용액에 있는 수소이온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수용액의 pH가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분자는 주변의 수소이온 농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소이온을 잃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잃게 되다 보면 원래는 처음에 출발은 다 산인 상태에서 출발해요. 수소이온을 막 점점 잃게 되니까 A-가 점점 증가하고 HA는 점점 감소하고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1대1이 돼요. 그렇게 1대1이 됐을 때가 바로 요 완충 능력이 가장 클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1대1일 때 완충 능력이 가장 크다고 했죠? 지금 A 곡선이라는 것이 완충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요 시점일 때가 완충 능력이 가장 클 때고요. 완충 능력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는 산과 염기가 1대1일 때, 산의 농도와 염기의 농도가 같을 때. 자, 그런데 산과 염기의 농도가 같을 때의 pH가 pKa라고 했죠. Y축은 pH 변화라고 했는데 pH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B지점일 때, 요 때의 pH 값이 바로 pKa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B의 pH가 4.76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세트산의 pKa는 4.7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4.76이니까. 개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충지대가 형성됐을 때 가장 완만한 요 시점이 바로 pKa에 해당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농도는 1대1. 산과 염기의 농도가. 됐죠? 자, 요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야 적정 곡선에서 순전화 PI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짜 전화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기출문제에서도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HA, A- 플러스 H 플러스 같은 화학식을 보이는 pKa 값을 구하는 핸더슨, 하센버크 등식을 쓸 것.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이거 쓸 때 요거 분모 자리가 산이고요. 분자의 자리가 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체 내에서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애들은 수소연을 수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충제로서 역할을 하는 애들은 얘가 수시로 HA가 됐다가 A-가 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약산, 약염기에 해당합니다. 완충제로서 사용되는 애들은 약산, 약염기 상태로 왔다 갔다 해요. 강산 또는 강염기 애들은 완충제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소연을 주고받는 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도로 하면 되고, 자, 1대1인 곳은 완충력이 가장 큰 곳, B 지점에 해당한다. 자, 혈액 내에서 완충용액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pKa 값. 자, 혈액은 대략 한 pH 7 정도. 그런데 아세트산은 가장 완충 능력이 클 때가 4.76이고 pH 7에서는 완충 능력이 작으니까 제대로 완충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H 7 근처인 것이 생체 내에서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넘어갑시다. 다 배웠던 거 지금 복습을 하는데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문제풀이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바로 그때그때마다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몰랐던 내용, 기억이 안 나면 그때그때 다시 돌아와서 또 외워야 되고요. 알겠죠? 모르겠으면 또 나한테 물어보고 그러도록 하세요. 뭐 나중에 보지 뭐 이러지 말고요. 모르는 게 있거나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으면 그때 바로 그 순간 바로 해결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중합체 형성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합체라는 것은 단량체들이 반복적으로 축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당류라든가 단백질 그리고 핵산은 중합체이지만 지질은 중합체가 아닙니다. 단지 그냥 커다란 거대한 분자인 고분자에만 해당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당류, 핵산, 그리고 단백질은 중합체고요. 얘네들은 지질,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구성된 지질은 중합체가 아닙니다. 얘는 단량체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하나의 분자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고분자. 하지만 하나의 분자를 형성할 수 있는데 그 분자 자체는 고분자가 아니고요. 그 분자들이 모여서 고분자를 형성하는데 그때 모이는 것은 중합 반응에 의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모여있는 형태만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합체가 아니라 거대 분자, 즉 고분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전체는 고분자. 하지만 요 세 개만 중합체. 개념 잘 이해하도록 하고요. 자, 중합체의 경우는 단량체들이 반복적으로 공유결합을 하면서 중합체를 형성하는데 단당류는 5글리코시드 결합으로, 뉴클레오티드는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으로, 아미노산은 펩티드 결합이라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중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자, 글리코겐에 포도당이 결합을 할 때요. 자, 포도당이 이제 동물에서 중합체를 형성하면 글리코겐이 되는데 이 포도당이 그냥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UDP와 결합을 했다가 UDP가 떨어져 나가면서 결합을 합니다. UDP와 결합을 하면 고에너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면서 그 고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리코겐이 합성될 때 에너지가 ATP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 UDP가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합성 요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세이즈라는 게 있고요. 신서세이즈라는 게 있어요. 신서세이즈는 ATP를 소모하면서 합성하는 게 신서세이즈고, 신세이즈는 ATP가 필요하지 않은 합성 요소죠.
그래서 이 글리코겐 합성 효소는 글리코겐 신세이즈, 이 UDP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UDP예요. 여러분들 설탕 합성될 때 포도당에 역시 UDP가 결합을 해서 합성이 되고요. 그런데 녹말 합성할 때는 포도당에 ADP가 결합을 해서 녹말 합성에 이용되죠. 그럼 나중에 우리 과합성 파트에서 설탕하고 녹말 합성 과정 다시 한번 보고요. 그때 또 기출문제도 출제가 됐었으니까 기출문제 모식도 보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글리코겐 합성할 때는 포도당 UDP가 결합을 한다. 자, 그러면 UDP가 그대로 결합한 상태로 글리코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UDP가 떨어지면서 글리코겐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UDP가 떨어지고요. 여기다 하면 되나요? 즉 단량체에 결합되어 있던 분자가 떨어지면서 글리코겐이 합성된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뉴클리오티드로부터 헥산이 만들어지는 경우 보도록 할까요? DNA에 DNTP가 결합을 하는데 이 DNTP에는 뭐가 있죠? 이게 DNTP가 데옥시 뉴클리오시드 트리포스페이트죠. 인상기가 3개 있어요. 자, 인상기 알파 자리, 베타 자리가 절단되면서 헥산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어떤 게 떨어져 나오냐면 단량체에 있던 인상기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단량체에 있던 피로인산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애는 다시 한번 또 분해가 되죠. 무기인산 2개로. 그래서 뭐 여기서 쓸 때 무기인산 2개 또는 피로인산 이렇게 써도 돼요. 단량체에 있던 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세 번째. 자, 이 펩티딜 tRNA는 어디에 있냐면 큰 소단위체의 P 사이트에 있고요. 아미노아시드 tRNA는 큰 소단위체의 A 사이트에 있죠. 자, 그럼 P 사이트에 있던 펩티드와 tRNA 간의 결합이 끊어지고요. 이렇게 톡 끊어지게 되고 이때 펩티드가 A 사이트에 있는 아미노산과 결합을 하죠. 자, 요 아미노산은 어떤 게 노출되어 있죠? N말단이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tRNA와 결합한 펩티드의 C말단, 카르복실기가 절단돼서 아미노산의 그 아미노기하고 결합을 하는 펩티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떨어져 나오는 건 어떤 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때 떨어져 나오는 게 tRNA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 tRNA는 누구의 tRNA? 이미 중합된 중합체에 있던 tRNA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앞에의 경우는 어떤 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단량체에 있던 이 분자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단량체에 있던 분자. 그래서 다당류와 헥산의 경우는 단량체에 있던 분자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고요. 단백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합체에 있던 분자가 떨어져 나온다. 그러니까 이따가 보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당류는 B타입, 헥산 B타입이고요. 단백질의 경우는 A타입입니다. 자, 자, 그러면 요거 정리했으니까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세포 내 중합체들은 단량체들의 반복적인 축합 반응을 통해 생성된다. 이 축합 형성 과정에서 두 종류의 중합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A타입이 있고요, B타입이 있어요. 자, A타입의 경우 어떤 게 떨어져 나오느냐면 중합체에 있던 분자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고요. B타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량체에 있던 분자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 떨어지면서 고에너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고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중합 과정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고에너지를 중합 과정에서 사용한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만 A 과정에 해당하고 다당류와 헥산은 B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펩티드 합성은 중합과정 A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7번에 해당하는 물질은 무엇이냐? tRNA에 해당한다. 자, 글리코겐 합성의 경우 어떤 것이 핵산의 합성에서는 어떤 것이 7번 물질에 해당한다. 글리코겐에서는 UDP가, 핵산의 합성 과정에서는 피로인산 또는 두 개의 무기인산 이렇게 해야 되고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당에 붙어 있는 것이 UDP냐 ADP냐 이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녹말에선 ADP, 글리코겐과 설탕에선 UDP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나중에 또 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자, 고분자이지만 중합체는 아닌 지질과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글리세롤은 탄소 3개짜리죠. 각 탄소의 지방산 분자들이 각각 결합을 하면 그게 중성지방이고요. 글리세롤 2개의 탄소에 지방산 2개가 결합을 하고 나머지 탄소에 인산기가 결합을 하면 그게 이제 인지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결합은요, 공유결합입니다. 그 공유결합이 에스테르 결합인데 이 에스테르 결합은 진정세균과 진핵생물에서 일어나고요. 고세균에서는 에테르 결합이 일어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그 3영역 특징을 나눠서 얘기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 텐데 얘는 에테르 이서 결합이라고 하죠. 이서. 이 표현이 에테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영어로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에스테르 또는 에스터 결합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달리 표현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에스터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뭐 중합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중합이 될 때는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알죠? 물 분자가 빠지면서 중합이 되는 거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분해가 될 때는 그때는 이제 가수 분해죠. 물 분자가 첨가되면서 분해되는 겁니다.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자, 이제 5번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이제 탄수화물 파트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기출 분석할 때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뭐 핵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순서대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생물체 다당류의 구조로 일부만 나타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리코겐, 셀룰로스, 아밀로스, 키틴 되어 있는데, 자, 글리코겐은 아밀로 팩틴과 마찬가지로 가지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지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라죠. 글리코겐은 라고요. 자, 셀룰로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알파가 아니라 베타형. 그래서 이제 베타형 포도당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서 엇갈리면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다가 셀룰로스. 자, 아밀로스는 선형, 그러니까 그 나선형 상태죠. 가지구조가 아닌 나선형 상태. 그래서 이제 아밀로스 선형이니까 요 가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키틴. 키틴은 N-아세틸 글루코사민을 단량체로 해서 만들어지죠. 키틴은 나. 정리해보면 가에서 보면 얘는 알파형 포도당이 결합을 했고요. 알파 1사 결합을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가 바로 아밀로스였죠. 다는 셀룰로스였죠. 셀룰로스는 베타형 포도당이 1사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글리코겐이죠. 밑으로 내려가 있네. 요 위에다 그냥 쓰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알파 1사 결합과 가지구조 형성에 관여하는 알파 16결합이 관여를 합니다. 글리코겐의 경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키틴의 경우 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 2번 탄소에 결합해 있는 게 이게 N-아세틸이죠. 자, 그래서 이 포도당, 이 단량체가
아세틸 글루코사민에 해당합니다. 이 N-아세틸 글루코사민은 펩티도글리칸, 세균의 세포벽인 펩티도글리칸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조 보고서 어떤 당인지 알 수는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미트디트 피트 쪽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여러분들 제공한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임용에서도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해놓고 가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당에 해당하는지 쓰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파악하면 좋습니다. 요게 이 5글리코시드 결합이 일어나는데요. 요게 이제 같은 방향. 그래서 이 OH, 1번 탄소에 있는 OH가 6번 탄소의 반대 방향. 그리고 이렇게 중합된 형태로 나올 때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엇갈려 있지 않게끔 나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알파형이에요. 포도당. 단순한 건 포도당 생각하면 됩니다. 6번 탄소하고 1번 탄소에 있는 OH가 같은 편에 있으면 이제 베타형이죠. 얘는 베타 일사결합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지 구조가 있으면 아밀로펙틴일 수도 있고 글리코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글리코겐이니까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글리코겐인지 아밀로펙틴인지 알 수 없죠. 동물의 경우는 글리코겐, 식물의 경우는 아밀로펙틴, 그리고 글리코겐이 좀 더 촘촘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탄소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N 들어가고 막 길잖아요. 그러면 이건 N-아세틸 글루코사민. 그래서 키틴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펩티도글리칸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동물에서 저장성 다당류를 저장한 대표적인 동물에서 저장성 다당류는 뭐죠? 글리코겐이죠. 자, 글리코겐을 합성하는 대표적인 세포, 간세포, 근육세포. 주 목적, 간세포는 혈당 조절, 근육은 ATP 합성. 그렇게 답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작성 방법에서 쓰라는 그 키워드를 이렇게 따로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이렇게만 간단하게 해도 나중에 답안지에 쓸 때 실수로 키워드를 빼먹는 사태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예전에 이제 어떤 친구들 보면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시험 끝나고 와서 얘기할 때도 보면 키워드 한두 개씩 꼭 빼먹어요. 한 두세 문제 중에서 서너 문제에서 꼭 한두 개씩을 빼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때도 계속 첨삭을 하면서 계속 이제 주의를 주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키워드를 따로 안 쓰나 봐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거대로 이렇게 서술형으로 답을 쓰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깜빡하다 보면 중요한 내용들을 빼먹어 버리죠. 그러면 당연히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안지를 문제 다 푼 다음에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각 문제마다 답안지를 바로바로 작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바로바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면 간단하게 읽으면서 바로바로 빠르게 표시해두면 답 쓸 때 빼먹는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다당류 라는 가보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포도당을 제공할 때 더 효율적이다. 절단 부위를 제시해서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라의 경우는 그 글리코겐이고요. 가지구조. 가의 경우는 아밀로스로 이제 선형이죠. 가지구조가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들 가지구조를 보면요. 자,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이 이렇게 떨어져 나올 때요. 1번 탄소에 인산기를 붙여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효소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이제 떨어뜨릴 때는 왼쪽 편에 있는 끝에 있는 포도당을 떨어뜨리느냐, 오른쪽 끝에 있는 포도당을 떨어뜨리느냐를 보면요. 왼쪽에 있는 포도당을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여기를 절단을 딱 해서. 자, 그러니까 가지 구조가 많으면 동시에 여러 포도당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가지 구조가 아니면 요거 하나만 똑 떨어뜨리는데
요거 하나만 똑 떨어뜨리는데 가지구조일 때는 동시에 여러 개의 포도당이 떨어질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포도당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그러면 말단 이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왼쪽은 우리가 비환원 말단이라고 하고요. 끝부분에 있는 포도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쪽 끝부분에 있는 포도당은 우리가 환원 말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왜 비환원 말단이고 왜 환원 말단이냐?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딱 끝났다고 해봅시다. 자, 이 환영 구조는요, 순간적으로 선형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얘가 톡 끊어질 수가 있어요. 톡 끊어지게 되면 알데히드기가 노출돼요. 알데히드기는 환원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 말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즉 1번 탄소가 이렇게 자유롭게 노출되어 있는 말단은 환원제로 작용하는 알데히드기가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원 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왼쪽의 경우는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건 4번이고요. 1번은 뭐예요? 여기 결합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데히드기가 있는 1번 탄소가 선형으로 노출될 수는 없고 4번 탄소의 경우는 환원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포도당의 경우는 왼쪽에 있는 포도당이 있는 이 말단 부분을 우리가 비환원 말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도당은 어느 말단에 있는 포도당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비환원 말단에 있는 포도당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작성 방법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다당류 라는 다당류 가보다 에너지원을 사용하는데 더 효율적이다. 절단 부위라고 했으니까 비환원 말단. 효율적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그래서 보면 글리코겐은 아밀로스보다 비환원 말단 수가 많다. 가지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가지 구조이기 때문에 비환원 말단 수가 많다. 그래서 빠르게 포도당을 제공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구조라는 걸 첨가해도 됩니다. 진짜? 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정리 한번 쭉 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아밀로스, 키틴, 셀룰로스, 글리코겐이 있었고요. 자, 글리코겐 합성하는 효소와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글리코겐 합성하는 효소는 어디에 있느냐? 세포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겐 신세이즈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신세이즈는 ATP를 필요로 하지 않죠. 신서세이즈는 ATP를 소모하는 합성 효소였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자, 합성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자, 그렇다면 분해는 어떠냐? 합성했고요, 세포질. 자, 분해의 경우는 세포질에서도 분해되고 리소좀에서도 분해되는데 세포질에서 분해할 때 관여하는 효소가 바로 가인산 분해 효소. 인산기를 첨가해서 분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탄소의 인산기를 첨가하면 5글리코시드 결합이 끊어지면서 비환원 말단에 있는 포도당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가인산 분해 요소. 그래서 가인산 분해 요소를 통해서 나온 포도당은 1번 탄소의 인산기가 있는 형태로 나온다. 자, 리소좀, 글루코시다제. 리소좀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절단될 때는 포도당인 상태로 나오게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포도당을 세포가 받아들인 다음에 그냥 가지고 있지. 왜 간과 근육세포에서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느냐? 포도당에서 전환이 되면 세포 내부의 삼투 농도를 낮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세포 터짐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낮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포도당이 수송되는 수송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포도당 유입에 관여하는 글루티 수송체는 촉진 확산에 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도 차이가 유지가 돼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수동 수송이에요. 자, 그 정도로 하면 되고 예전에 이것과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포도당의 인상기 유입 세포 내에서 포도당의 인상기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수송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포도당의 인상기가 결합을 하면 인상기가 결합하지 않은 것과 완전 다른 물질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결합이 되면 세포 내에 포도당 인상기가 결합을 하면 세포 내의 포도당 농도는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산수 농도가 낮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촉진 확산이 즉 수동수송,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그 수송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이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이종 다당류 펩티도글리칸은 N-아세틸 뮤라믹 액시드, 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거 아까 키틴을 구성하는 단량체 얘기도 했죠. 자, 이렇게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펩티도글리칸은 이렇게 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미노산도 역시 관여를 합니다. 아미노산도 결합을 해요. 자, 우리 몸 안에 있는 아미노산은요, 모두 L폼이에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당은 모두 D폼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L폼의 아미노산이 아니라 D폼의 아미노산이 생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펩티도글리칸이죠. 자, 이때는 L폼, D폼 모두 존재하고요. L타입, D타입 모두 존재. 예외적으로 펩티도글리칸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생체 내에는 L타입의 아미노산이 존재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결합에 관여하는 효소가 뭐죠? 트랜스펩티다제. 트랜스펩티다제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하는 억제제가 뭐죠? 이게 이제 페니실린. 페니실린은 락탐 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암피실린, 페니실린 이런 계열들은 페니실린 계열인 암피실린도 락탐 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락탐 링 구조가 끊어지면 페니실린은 재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락탐 링 구조를 끊는 역할을 하는 그 효소가 암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또 그 유전학 파트에서 또 간단히 언급하기로 합시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을 하는 원생생물, 일종의 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조류 이런 애들의 세포벽은 아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류. 자, 펩티도글리칸은 진정세균은 펩티도글리칸이 없죠. 아니, 고세균은 펩티도글리칸이 없죠. 진정세균만 펩티도글리칸이 있습니다. 자, 조류의 아가는 우리가 정제를 하면 아가로스와 아가로펙틴으로 정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아가로스는 핵산 전기영동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핵산 전기영동 할 때 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 펩티도글리칸에서 두 당은 베타 일사결합입니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우리 탄수화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탄수화물 검정과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이 탄수화물 검정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베네딕트 용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베네딕트 용액은 환원당에 작용을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시험관 1, 2, 3가 있고요. 1에서는 아밀라아제, 2에서는 셀룰라아제, 3에서는 중류수를 썼어요. 자, 증류수를 썼다는 얘기는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즉 베네딕트 용액의 색깔은 3번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로 이 청록색이 베네딕트 용액의 색깔에 해당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1번의 경우는 황적색이 됐어요. 왜 황적색이 됐느냐? 이 아밀라아제가 녹말을 분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나오겠죠? 그럼 그 포도당에 의해서 베네딕트 용액에 있는 구리가 환원돼서 산화구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화구리는 얘가 이제 황적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셀룰라제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녹말을 분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녹말을 분해할 수가 없죠. 즉, 녹말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즉, 3번과 똑같아요. 증류수 처리한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1번은 반응이 일어난 것이지만 2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청록색을 띌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별거 없죠? 자,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하고 유사한 게 펠링 용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원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환원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원시. 그죠?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은 환원당에 반응해요. 자, 우리가 단당류는 다 환원당입니다. 왜냐? 걔네들은 당은 카르보닐기를 가지고 있죠. 카르보닐기에는 알데히드기가 있죠. 그 알데히드기가 환원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환원당. 그러면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애는 어때요? 케톤기가 알데히드기로 전환될 수가 있으니까 역시 환원제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당류는 다 환원당이에요. 이당류도 환원당인데 딱 하나만 환원당이 아니죠. 뭐가 환원당이 아니에요? 설탕. 설탕이 비환원당이고, 비환원당이기 때문에 체관을 통한 광합성 이동 형태, 광합성 산물의 이동 형태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액포에 저장되는 형태로 이 설탕이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설탕을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탕은 비환원당이니까 베네딕트 용액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록색이 나타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시험관 2에서 나타나는 색은 청록색이다. 시험관 3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당류인 설탕은 비환원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물의 이동 형태로 사용되고, 자, 이 산물의 이동 형태일 때는 어디로 이동하죠? 체관. 자, 저장일 때는 액포, 세포질에 있는 액포에 저장된다. 녹말은 스트로마에 저장되고 설탕은 액포에 저장되죠. 자, 넘어갑시다. 황적색 나오는 이유는 녹말분에 생긴 포도당이 환원당이니까 구리를 산화시키게 되고 산화구리 침전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8번까지만 풀고 쉬었다 할게요. 자, 지질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지질 A는 지방산, 지질 B는 콜레스테롤, 지질 C는 세 개의 지방산이 글리세롤에 결합되어 있으니까 중성지방. 여기 여러분들 제공한 거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요거. 그래서 여기다 따로 쓰진 않을 거예요. 자, D의 경우에 있어서는 글리세롤이 있고, 지방산 두 분자 결합되어 있고, 인산기 결합되어 있고, 인산기에 또 다른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인지질. 그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본다면, 지질 A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 탄소도 명칭을 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미트디트 피트에서 보기에서 오메가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그 표현만 좀 익혀보도록 합시다. 간단해요. 자, 지금 탄소 번호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방산의 경우에 있어서 카르복실기가 있고 나머지는 탄화수소로 되어 있죠. 자, 여기 지금 COH가 카르복실기예요. 카르복실기에 해당하는 요 탄소 1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뭐 이렇게 5번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로 탄소의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데, 요 2번 탄소가 알파예요. 1번 탄소가 아니라 2번 탄소가 알파입니다. 3번 탄소가 베타, 4번 탄소가 감마, 5번 탄소가 델타,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그냥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1번 탄소는 카르복실기니까 빼고 2번부터 번호를 매긴다. 자, 이렇게 탄소의 명칭을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요 끝에 있는 탄소를 오메가라고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탄소를 오메가라고 붙이고요. 이 탄소를 오메가 1, 두 번째 탄소를 오메가 2, 세 번째 탄소를 오메가 3, 이런 식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이중결합이 있죠. 탄소 간의 이중결합이 있죠. 자, 요거를 표현할 때 오메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메가. 자, 몇 번부터 이중결합이 시작되죠? 1, 2, 3, 4, 5, 6, 7, 8, 9. 그러면 오메가 9, 오메가 9, 그 다음에 뭐 지방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문제, 미트디트 피트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문제에서 보기에서는 리놀레산인가? 아닌가? 다른 거였는데, 리놀레산도 마찬가지인데, 여섯 번째 탄소에 이제 이중결합이 있어서 오메가6 지방산, 이렇게 표현이 된다. 오메가6 지방산을 갖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기가 맞다. 미트디트 피트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냥 명칭 정도만 이런 게 있구나.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라도 문제에서 언급이 되면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파악만 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OH기가 있죠. 친수성, 소수성.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양친매성입니다. 이러한 양친매성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포막에 안정적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죠. 인지질 머리 부분에는 요 친성 부분, 인지질의 꼬리 부분에는 소수성 부분이 결합을 하죠. 자,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도록 할게요. 자, 지방세포에 주로 저장되는 대표적인 저장성 지질, 중성지방이죠. 중성지방. 이자에서 분비되는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분해가 촉진. 자, 중성지방이 분해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즉 포도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포도당이 부족할 때 혈당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자에서 분비되는 게 글리코겐이죠. 글루카곤.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작년인가? 인슐린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글루카곤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거기서 방금 내가 한 것처럼 글리코겐 써버리면 큰일 나요. 글루카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꼭 볼 필요가 있어요. 복습하면서 볼 때마다, 정리할 때마다 꼭 신경 쓰세요. 칼데스몬, 칼모줄린, 칼시토닌 이런 거 조심하라고 했었죠. 칼시토닌은 호르몬이죠.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칼데스몬은 근수축과 관련되어 있죠. 평활근에서 트로포닌의 역할을 하는 게 칼데스몬이었고요. 그 다음에 칼모줄린은 칼슘과 결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칼모줄린 단백질이고. 그거 조심하도록 하세요. 그런 거 문제 나왔을 때 용어 막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 헷갈릴 때는 이렇게 외울 때 말을 하면서 외우도록 하세요. 그럼 이 입에 있는 근육이 그걸 기억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얘기를 하는데 좀 어색하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익숙해진 발음을 찾아서 써주면 돼요. 자, 그다음 얘기 봅시다. 식물에서는 근리옥시점을 통해 포도당 신생합성에 이용될 수가 있으나 동물에서는 이용될 수 없는 지질은 지방산. 자, 동물에서는 앞에서 아까 글리코겐 얘기했구나. 지방산은 세포질에서 합성이 됩니다. 글리코겐도 세포질이었죠? 얘도 세포질. 그래서 인지질 합성할 때 세포질에서 합성된 지방산이 소포체에 제공되면 소포체에서 인지질을 합성하는 거죠. 소포체 중에서도 이제 지질 합성, 지질 대사에 관여하는 것은 이제 활면 소포체. 자, 괄호 안에 기억 리얼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중성지방, 글루카곤, 지방산, 세포질 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산 합성분해 간단히 체크해 보면요. 동물의 경우는 세포질에서, 식물의 경우는 엽록체에서 합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분해가 되는 것은 동물에서는 퍼옥시존과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분해가 되는데 식물의 경우는 퍼옥시점에서만 분해가 됩니다. 자, 요 정도 하는 걸로 하고 하나만 더 합시다.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자, 지방세포에서 일어나는 일. 자, 지방세포에 에피네프린과 글루카곤이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에피네프린과 글루카곤이 지방세포에 있는 GPCR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되면 G단백질 활성화되고요. 사이클릭 AMP 활성화되면서 아데니산 고리화효소 활성화되면서 사이클릭 AMP가 막 생성이 되죠. 생성이 막 되면 얘가 pKa에 결합을 하면 pKa는 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이 증가하는 것이죠. 자, 그럼 pKa가 지방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에 인상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상기를 이 프로틴 키나제니까 인상기를 붙일 때 페릴리핀이라는 애한테 붙일 수가 있고요. 페릴리핀. 자, 그리고 리파제에다가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기를 붙이게 돼요. 자, 원래 이제 페릴리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얘가 이제 지방세포에 있는 중성지방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호단백질이에요. 자,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상기와 결합을 하면 이 페릴리핀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페릴리핀에 있는 인상기끼리 서로 미는 힘, 청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벌어지면서 중성지방이 노출됩니다. 그러면 인산화가 돼서 활성을 띠게 된 리파제가 노출된 중성지방을 분해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정리해보면 중성지방 노출. 그러면 리파제가 분해. 자, 이 정도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이 페릴리핀이라는 이제 단백질을 혹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중성지방 보여주고 이제 지방세포 보여주고 그 안에 있는 중성지방 감싸고 있는 단백질 해놓고 기억은 무엇이냐 그러면 페릴리핀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때 관여하는 분해하는 효소는 무엇이냐 그럼 리파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합시다.